꿈꾸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에 관련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주제인데요.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인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려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아주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 존 액턴의 격언이 있습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정치적 격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절대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패를 할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절대적 권력을 과연 분산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견제를 시키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서구 유럽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요, 17세기쯤 되게 되면 이제까지 봉건사회였던 것들이 점점 합쳐지고 통합이 돼가면서 절대 군주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많은 역사가 또는 정치학자들이 등장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절대 권력을 가능하면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이른바 상권 분립이란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왜 등장하게 되냐면, 여기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 국민국가 또는 절대 군주제에 의한 국가가 등장할 무렵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걷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입헌 군주제, 즉 헌법을 만들어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을 시키고 이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국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의 고려 왕조는 약간 이런 서구 역사하고는 다른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경과를 밟아오고 있죠. 이미 고려 왕조는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게 물론 초기부터 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지향이 동양 국가로서 일찍부터 시작이 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중앙집권 국가를 이룰 수 없었던 배경은 나름 고려 왕조가 출발할 때 이제 역사적 배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거기에는 이제 정치 세력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정치 세력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을 반영하는 정치기구 또 권력 배분의 장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중앙집권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진전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려 왕조라고 하는 건요, 통일신라 후반기에 이제 많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정치적 혼란이라고 하는 건 귀족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이제 왕위를 둘러싼 다양한 계승에 대한 전쟁, 이런 것들이 쭉 벌어지게 되고요. 국민에 대해서 세금들을 마구마구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많은 반란들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하기 시작한 게 이른바 후삼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 후삼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후백제, 신라,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로 이야기되는 이 궁예가 세운 이른바 이제 태봉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신라 왕조의 정치 주도층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냐면, 주로 혈연에 의해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아주 결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진골이나 성골로 얘기되는 귀족들이 정치를 이제 중심에 이제 서게 되는데요. 이들이 바로 이제 혈연적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예 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려 왕조는 이런 신라 왕조의 정치 주도층하고 좀 다르게 혈연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세력들이 그 건립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예컨대 과거의 해상 세력이라고 알려져,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를 세운 왕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상 세력 같은 경우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말이 좋아서 해상 세력이지, 이거는 따지고 보면 무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해상에서 해적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거하고 좀 다르게
이 신라 국가가 굉장히 어지러지니까 지역 내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초원의 행정 담당자, 보통 이제 촌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리더 집단들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기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 토지를 버리고 도적이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변을 쫙 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들 자체의 리더였던 사람, 대표적인 이제 궁예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이 고려를 세운 주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견훤처럼, 그 후백제에서 견훤처럼 군인 출신으로서 이 힘을 갖고 사람들의 리더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진골 귀족층하고 다르게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갖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적으로 이 출발했으면 주변들을 약탈을 하다가 이게 계속적인 약탈이 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좀 이게 깨달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제 주변에 이 상가나 이런 것처럼 가서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보호비를 이제 뜯어내는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그 지역 주변들을 하나로 쭉 통합해 나가면서 내가 이 지역의 보호자로서 행정 체계를 좀 갖춰 나가겠죠. 그리고 지역의 세력가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이 고려 왕조를 건립하는 데 주로 참여를 했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요. 과거하고 다른 정치 체계 또는 정치 시스템들을 갖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 즉 왕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따지고 보면 그런 가문 중에 하나인데 가장 힘이 센 가문인 셈이죠. 그러니까 귀족 가문으로 나중에 변신하기 이전에는 이들 다양한 가문들의 대표자로서의 정치적 위상이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왕 권력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문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가문들의 이해관계를 좀 통합도 하고요. 약간 좀 조종도 하는 그런 정치적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국왕의 임무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출발할 때 고려 왕조는 절대 왕조 또는 절대 국가 같은 그런 이제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 국왕 자체는 이럴 때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기의 정통성이죠. 정통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왕 이미지를 신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이미지로 자꾸 몰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의 가문은 너희들 가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국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당연히 그러니까 신화적인 내용을 자기 집안의 역사에 끌어들여서 가능하면 집안 역사를 아주 훌륭하게 꾸며내려고 합니다. 뭐 예컨대 왕건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은 용의 후손, 그러니까 용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든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왕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체도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가능하면 좀 올리기 위해서 내었던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황당한 거는 이제 중국 황제가 몰래, 이제 그때는 이제 황태자 시절이었죠. 몰래 고려에 와서 이 자기 이제 조상하고 결혼을 해서 이 자기가 그 중국 황제의 후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귀족 가문들 자체도 그러한 내용들, 신화적인 내용들을 살짝 빌려와서 자기 가문 역사에 이렇게 이제 꾸미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경기도 이천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 서신의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려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거란의 침입 당시에 거란과 담판했던 서희라고 하시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담판을 해서 결국 강동 육주 저 위에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까지 우리가 이제 얻어내게 됐는데요. 바로 이 서신의 집안이 이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상 첫 번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집 역사에 따르면 이 사냥꾼한테 쫓기는 사슴을 숲속에서 발견합니다. 당연히 이제 화살에 맞았죠. 그 사슴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좀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얼른 숲속에 숨겨주고 사냥꾼한테 거짓말하게 되죠. 사슴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사슴을 구해줬더니 그날 밤 꿈에 신선이 나타난 겁니다. 신선이 얘기를 하죠. 그 사슴이 자기 아들이었다. 자기 아들을 구해줘서 굉장히 고맙다. 그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보답으로 당신의 집안은 4대 동안 고위직인 재상을 낳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천서신의 집안에서 나이 7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후로 대를 이어서 4대 동안 쭉 이 재상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특히 유럽 이제 봉건사회 같으면 한 지역의 영주가 자기 집안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집안이 이런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상징은 결국 사슴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슴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왕이 귀족 간의 권력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정치기구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정치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앙에 만들어진 삼성과 육부라고 하는 정치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권력의 견제와 균형하고 관련돼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고 얘기한 건요, 중국의 당나라에서 원래 썼던 제도를 이제 고려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 삼성을 말씀드리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부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중서성입니다. 이 중서성은 원래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회 같은 곳들이 바로 이 중서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지금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을 이제 이런 법 자체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 만들어진 법을 갖고 고려 시대에는 원래 문화성이 이런 정책이나 법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려는 재밌게도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곳은 상서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아래 6개의 부서를 배치를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곳을 보통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이 파트 6개로 나눠서 지금으로 치면 이른바 이제 장관 같은 그런 시스템이죠. 각부의 장관처럼 이렇게 6개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6개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서 이 정책들을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방에 기반을 두고 중앙에 올라와서 정치를 하다가 계속 고위직들을 몇 번 배출을,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 배출을 하게 되면 귀족 가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들 귀족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들어오는 것이 말씀드린 중서문화성의 아주 핵심 요직들의 이들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하고 다르게 사법부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려 시대에는 통일된 법전, 지금 이제 헌법이라든가 뭐 민법이라든가 같은 그런 법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법전이 만들어진 건 이제 조선 왕조 때나 되어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런 법들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지방관이든 또는 각 관청의 부서이든 간에 전부 관습적으로 또는 관행에 따라서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요. 이런 관행들이 쭉 쌓이게 되면 그게 하나의 법이 됩니다. 또 국왕이 냈던 정책 이 자체도 곧바로 법이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사법부라고 하는 형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의 정치 체제하고 좀 다른 체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중앙정치기구에 참여하는 귀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중앙의 관직 숫자가 사실 다 합쳐보면 문반과 무반이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 글로 주로 행정을 하는 문반이 있고요. 이제 무술이나 이런 걸 갖고 참여하는 이제 무반이 있을 텐데요. 다 합쳐도 4,399명이기 때문에 아마 귀족 전체 숫자는
전 인구의 약 0.1%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적은 숫자의 참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자체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중소문화성, 그리고 이제 정책 부분을 실행하는 상서성 중에 이 양 부분이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견제를 사실 해줘야 되는데, 이 견제 장치가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문화성에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최고의 상층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상들이 바로 정책들을 전부 만들어내게 되게 되는데, 이 관직이 딱 12개 뿐입니다. 그들이 이제 국왕하고 의논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12개의 이제 최고 관직이 그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관직이 이제 최고 관직.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서성에 있는 그 행정을 집행을 하는 곳 자체는 따로 독립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밌게도 이 재상들이 바로 6개의 부서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입니다. 장관까지 겸직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견제장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게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 것이 뭐냐면 중소문화성 하부에 보통 이제 종 3품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이 행정이나 정책이 집행될 때 그 문제에 관련돼서 지적하는 낭사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을 두게 됩니다. 이 낭사는 이제 고려 시대에 나중에 대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고요. 조선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국왕이나 재상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대간층이 돼야 될 텐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제 실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귀족들 부분들이 견제가 귀족 내부에, 어차피 엘리트층이고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이들만 놔두어서는 또 따로 견제가 이루어지거나 균형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기 때문에 국왕 자신도 나름의 뭔가 자기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한 셈이죠. 그래야 이제 약간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을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이 중추원은 모두 이제 7개의 고위직을 뒀는데, 물론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귀족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는 특별히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는 이제 국왕의 명령을 이제 따로 국왕한테 이제 그 시행하도록 전달하는 것 외에 건의를 하는 그런 이제 하위직들도 따로 존재합니다. 일종의 중추원은 대통령 비서실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국왕의 권력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왕이 단순히 자기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만 갖고 힘을 가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힘을 가지려면 여기에는 나름의 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리고 국왕의 그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군인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국왕의 주변을 지키는 걸 수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반란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경호대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 부분들이 바로 이 중추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수기는 무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궁궐 내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관도 숙직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어쨌든 그래도 그 상층 속에는 좀 귀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국왕이 이제 그나마도 자기의 이 권력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왕 부분들이 자기의 권력을 또 마음 놓고 발휘를 하면 이것도 좀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국왕이 명령서 자체를 내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사인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간 같은 그런 그 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예컨대 고려 충주에 있었던 의종이라고 하는 이 국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의종을 길러준 유모가 당시에 당연히 이제 의종이 왕이 되니까 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의종의 유모를 쳐루둔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정암이라고 하는 이 환관인데요. 국왕이 자기 유모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정암도 환관으로서 자기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어쨌든 고려가 중기쯤 되게 되면 아무리 귀족의 힘이 세다고 해도 국왕이 갖고 있는 권력도 만만치 않게 커져 있는 셈입니다.
자, 이래서 이 국왕이 정함을 정삼품인 고위직, 그것도 문관직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고려가 이 시스템이 귀족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도 환관을 문관직에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함은 환관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신문도 낮은 신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례가 없다고 당시에 관관들이 임명장에 사인을 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버팁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일부 이 대관들은 국왕의 뜻에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사인을 하지 않은 대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른바 국왕에 관련된 권력도 견제를 하고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런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는 셈이겠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원리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국왕과 이 귀족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독단적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른바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치기구 내부에서 회의기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과 국왕을 대변하는 각각의 이제 그 기구들을 서로 합쳐서 회의를 하도록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이른바 이제 중추원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의 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구가 뭐냐면 바로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그 말뜻을 좀 설명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군사적인 문제, 병마라고 하는 게 이른바 병사와 말이라는 뜻이니까 이 군사적인 문제를 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방 문제인 셈이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데 서로 간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국방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 특히 이제 외적이 침입했다, 또는 어떤 군사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귀족들 아래 좀 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야지만 군사력 동원들도 굉장히 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쓴다든가 또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만 좀 더 그런 정책 집행 자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서구 유럽에서 국회가 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국왕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는 여기에서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귀족층이 참여한다는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도병마사는 초반기에는 기껏해야 뭐 1년에 한 번 또는 뭐 몇 해 동안 열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회의기구가 전쟁만 벌어지게 되면 실무까지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확대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 즉 귀족들 자체가 점점 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고려 후반기가 되게 되면 중소문화성이라고 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어지고요. 다 이 도병마사, 이걸 나중에 이제 그 도당이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주로 부르게 되는데, 이제 자기들도 짧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도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부르게 되는데요. 재상 숫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한 70명 이상이 한 번에 참여를 합니다. 그야말로 일종의 원론격이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정치 참여 숫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이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민주적인 기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숫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 자체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 내부에 70명 정도 참여하면 계파도 있고 파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파벌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겠죠. 그런데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 무조건 합의가 안 됐다고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서를 내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고려 멸망의 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참여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냐면, 고려 후반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몽골과의 한 40년 전쟁을
겪은 끝에 이 몽골이 세운 원나라 아래 결국은 서로 간에 이 평화 교섭을 맺게 되고 그 아래 복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몽골 국가 아래에서 이 제후국의 위치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몽골, 즉 원은 자기의 공주를 고려 왕하고 결혼을 시키고요. 고려 왕은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냐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왕실의 힘을 더 든든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이 황제의 집안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원과 관련된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원과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정치 참여 욕구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들이 다 도당으로 슬금슬금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재상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견제 기구가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야말로 깨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고려 후기의 국정난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정출다문, 즉 정치가 나오는 것이 여러 문에서 나온다. 즉 여러 문화, 이게 다양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려 말기쯤에 개혁하려고 했던 사대부들이 주로 비판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 의견들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섞여서 통합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 마구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가게 되니까 서로 간에 충돌을 하겠죠. 예컨대 A라고 하는 정책을 냈는데 그 정책이 옆에 다른 파벌이는 B라고 하는 정책과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시행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다시 재정리하고 통합하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고려 후반기에 이른바 4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그 방식으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가능하면 활성화시키고 제도화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부분들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과거에 가져왔던 전통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간제도라고 하는 형태의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 이 대간제도 부분들을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국왕에 관련된 정책, 문제 또는 그 국왕의 수신, 다시 말해서 이제 고려시대하고 다르게 조선의 국왕은 도덕적인 완성자로서, 그러니까 유교도덕이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완성자, 즉 성인군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을 비판하는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고려 말부터 있긴 했지만 이 관료들의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또는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정책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부분으로서의 사헌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관원이나 사헌부 관료들이 그 자신들이 정책 실행에 관련된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홍문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이제 넓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문장은 단순히 문장뿐만 아니라 학문 자체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학문을 넓힐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홍문관을 두고 이들 서로 그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따로 형성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조선 왕조의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지게 될 때 그 고려 시대 후반기의 국정 난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정치 기구들이 서로 권력의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것들이 조정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려시대 후반기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